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 막스 뉴도르프 지음 배명자 옮김. 순간의 감정부터 일생의 변화까지 내 삶을 지배하는 호르몬이 뭐든가. 한 살 더 먹을수록 늘어나는 체중, 아무리 자도 필요한 느낌, 이유를 모를 의욕의 저하. 내 몸은 좀처럼 내 바람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 내 의지가 약한 탓일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궁금해하기보다 자신의 의지를 문제 삼는다면 당신이 아직 호르몬의 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감정 변화 뒤에는 언제나 호르몬이 있다. 이 작은 화학물질의 균형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몸 곳곳에서 경고 알람이 울리기 시작한다. 세계적인 뇌분비 전문의인 막스 니오드르프 교수는 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 해서 임신과 출산을 통한 인간의 탄생부터 갱년기 이후의 새로운 호르몬 균형이 나타나는 시기까지 삶의 각 단계마다 작용하는 주요한 호르몬과 그 역할을 소개한다. 생애 주기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는 나이 들수록 일찍 깨는 이유, 수면장애와 또 당뇨병의 연결고리, 남성과 여성의 면역체계의 차이, 또 성호르몬 감소에 의한 신체 능력 변화 등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수많은 요소를 좌우한다. 호르몬이 이토록 대단한 물질이라면 우리는 그저 호르몬의 명령에 따르는 수밖에 없을까? 저자는 인간의 호르몬은 노예처럼 생각하는 통념이 옳지 않다고 경고한다. 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 이 저자가 저명한 당뇨병 연구자이자 내분비내과 전문의이고 위트레호트 의과대학에 공부했고 암스테르담 의과대학 당뇨병 관련 학위를 받으셨고 등등 장내미생물 공부 등등 베스트셀러가 2022년에 이렇게 되어져서 2024년 과학도서상 최종 후보에까지 오른 이렇게 저명한 책이니까 낭독으로 정리해서 또 함께 공유할 사람은 공유해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낭독을 해 봅니다. 저자의 말을 보면은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내가 과거에 나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렇게 힐러리 멘틀이 자신의 자궁 내막증에 관한 이 논문은 호르몬의 변화가 자아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친척 대부분이 의료계에 종사했고 그래서 나도 의사가 되었다. 이제 나는 대학에서 평생의 친구들을 만났고 인생의 동반자가 될 운명적인 사랑도 찾았다. 등등등. 진료실에서 시작되는 환자와의 친밀함과 상호작용에 매료되기도 하고 의사를 일한 지 거의 20년이 된 지금 환자들이 수년에 걸쳐서 내게 물었지만 때로는 명확히 답할 수 없었던 질문들에 자극을 받아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원제인 우리는 호르몬입니다. 라는 제목은 호르몬이 우리 몸의 지휘자임을 알리고 나의 동료 디스크와비 훌륭한 책 우리는 우리 뇌다에서 살짝 힌트를 얻은 것이기도 하다 등등. 나는 이 책을 아침 저녁 짜투리 시간에 썼는데 근무 시간은 진료와 연구 등등 이렇게 바쁘게 또 사생활마저 이 일에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조선사로 어린 아이 여자분이네. 그럼에도 글쓰기는 놀라운 에너지 원천이었다 했네요. 이 책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의학 정보와 재미있는 이야기의 혼합이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우리의 탁월한 뇌 분비계의 전보다 훨씬 있는 것을 또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했네요. 차례로 보면 인간의 탄생은 뱃속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한다. 뇌의 중요성, 앞으로의 삶의 결정을 위한 또 영유아기의 이런 호르몬 사춘기, 또 젠더, 섹슈얼리티, 또 우리 뇌는 식욕, 또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성인기에는 또 갱년기에는 또 노년기에는
삶의 질과 호르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네요. 프롤로그. 호르몬의 짧은 역사는 2001년에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레토리아의 한 병원에서 일을 했다. 이것은 시설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임산부들은 커튼이 쳐진 침대에서 분만 준비를 할 수 있기까지 병원 앞 잔디밭에 펼쳐진 종이 판자 위에서 누워서 진통을 견뎌야 했다. 나는 평균 20명 정도를 보살펴야 했다. 매일 밤 아기가 여러 명 태어났고 나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뛰어다녔다. 나는 이 아기들 가운데 한 명인 문화라는 여자아이를 한참 뒤에 내 진료실에서 다시 만났다. 문화는 성장지연으로 입원했다. 문화는 관심을 끌려는 나의 쾌활한 인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얼굴이 다소 부어 있었으며 반사신경이 매우 느렸다. 가성생 호르몬이 혈액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나는 결핍을 바로잡기 위해서 즉시 갑상새 호르몬제를 처방했다. 몇 년 후에 남아공화국에서 열린 학교에 참석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을 때 문화가 이제 심각한 장애로 집에서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한 간호사에게 전해 들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지 몇 달이 문화에게 큰 타격을 입힌 것 같았다. 문화는 다시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폐렴이나 역청으로 조기 사망할 위험이 컸다. 문화의 이야기는 호르몬이 성장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래요. 예. 임신 초기 어떤 문제로 문화는 갑상선이 발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선증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도 하는 선증성 갑상선 호르몬 결핍증을 앓고 있었다.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네요. 자, 수천 명의 어린이가 문화의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 어떤 검사를 통해서 선천성 질환으로 어린 나이에 죽은 형제가 있었던 끈질긴 그런 이런 점 해서 연구를 해서 채취한 혈액은 현재 32가지 선천성 질환을 탐지하는 데 사용되고 그래서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호르몬의 양력. 영국의 생리학자 스탈링은 그의 처남 윌리엄 벨리스가 1902년에 이 물질을 처음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이를 호르몬이라 했고 2년 후에 파블로프가 소화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 그러나 스탈린과 베일리스는 신경계가 손상된 실험실 동물에게도 소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근 분비샘에서 특수물질이 혈액에 방출되어서 소화가 진행되었다. 이런 물질 중에서 하나가 세크레틴 이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탈린과 베일리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움직이게 하다, 추진하다, 자극하다 라는 뜻인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이런 물질을 총칭으로 제안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호르몬의 중앙 본부는 뇌의 중앙 안구 바로 뒤에 있다. 여기에는 딸기 크기의 시상하부와 또 완두콩 크기의 뇌하 수체도 있다. 시상하부와 뇌하 수체는 전문화된 신경세포로 우리의 감정뇌인 변연기의 일부이다. 이들은 살면처럼 신경계와 호르몬계를 모두 통솔하며 자신의 부대를 주의 깊게 감시한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신호물질의 효과는 스탈린과 베일리스보다 50년 전에 발견이 되어졌다. 작곡가 알렉산더 라스카코프의 오페라 개의 심장이 좋은 여인데 미하일 불가코프의 1925년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이 오페라는 악명 높은 범죄자의 뇌하수체와 고환을 이식받은 길거리 개 샤력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호르몬의 구약 성경 같은 오리적 문헌에도 호르몬의 존재가 언급이 된다. 당시에는 혈액 안에 호르몬이 있다는 것을 간주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음에도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물의 생명력은 피해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들은 분명 선증성 호르몬 질환을 앓았을 터이다. 예를 들어서 거인 골리앗은 성장 호르몬이 아주 풍부했을 것이고
영원한 젊음을 약속하는 남성 호르몬의 매력으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1882년에 72세의 동물의 고환 추출물을 자신에게 투여하는 실험을 한 신경학자. 나는 개나 대저의 고환에서 방금 채취한 액체, 정자혈액 및 이 세 가지 추출물을 물에 섞어 직접 내 피부 아래에 주입했다. 교세의 건강한 비교도 양호했지만은 자가 실험 전에는 힘들게 일한 날에 늘 피곤했고 관절 및 근육통은 물론이고 속쓰림도 잦았다. 관절통과 근육통은 분명 너희들에게 흔한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마모일 때문일 것이다. 그해 5월과 6월에 불어온 세카르는 매일 10회씩 이런 주사를 맞았다. 마치 생명력과 에너지가 그의 몸으로 즉시 되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는 더 강해진 느낌이었고 글자 그대로 다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다. 팔뚝도 더 굵어진 것 같았고 피로도 사라졌으며 전해진 바로는 생식능력도 돌아왔다. 그러나 테스토스테론은 지형성 호르몬이고 불어온 세카르의 주사액은 수용성이었으므로 플라시보 효과였을 확률이 높다. 이런저런 실험과 발견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의 호르몬 지식을 매우 풍부하게 해주었다. 기술 발전 덕분에 동물의 신체에서 호르몬을 분리해서 인간과 동물에 주입한 후에 효과를 관찰할 수도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1920년, 30년 사이에 노벨상이 여러 차례 수여되어졌다. 불행히도 우리의 호르몬 보조제가 항상 완전히 안전했던 것은 또 아니다. 1962년 미국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에서 환경, 식품 전체에 미치는 살충제에 심각한 영향을 지적한 이후에 우리는 그런 독성 물질이 얼마나 심하게 우리의 호르몬을 결혼할 수 있는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의 뇌샘에서 성장 호르몬을 추출해서 주사했을 때 상당히 많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크로이펠처 야코프 병이 전염되는 고통스러운 결과가 있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유산 방지를 위해서 임산부에게 대량으로 처방되었던 인공 에스트로겐 역시 암이나 불임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으로 딸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선조들에게도 이상 증상을 초래했다. 가상생 호르몬 결핍으로 정신적 육체를 장애를 겪은 어린 문화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우리 자손의 건강은 호르몬 균형에 크게 좌우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호르몬에 매료되었는데 머리부터 쭉 보면은 설방울샘이 있고 뇌하수체, 갑상샘, 부갑상샘 등 위장에서 가스, 췌장에 또 지방 조직에서 부신에서 십이지장에서 난소에서 고환으로 그래서 헐방울샘은 이렇게 밤과 낮의 기능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성호르몬 생산을 또 억제시키고 그 수면의 제일이나 사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억제를 한다는 거죠. 뇌하수체는 신체를 지휘한다. 가성샘은 심장박동, 체온도 조절한다. 부갑상샘은 쌀알처럼 생겨서 또 뼈 조직과 칼슘 대사에 아주 부갑상샘 호르몬을 생산하고 위장은 그렐린, 가스트린을 생산한다. 또 기능을 소화시키는 거. 췌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생산해서 혈당 수치 조절을 이렇게 지방 조직으로는 에너지를 비축하고 피부 탄력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 조직이 또 부신은 시상 하부에서 분비되는 부신 방철 호르몬과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이런 것이 부신 수질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생산하는데 둘 다 스트레스 반응에 중요하고 또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신 피질 아놀도스테론, 콜티솔, 에스트로겐 또 이렇게 이런 호르몬을 생산한다. 십이지장은 그래서 소화시키는 콜레스테로키닌, 세로토닌, 글루카 이렇게를 생산한다. 난소는 이렇게 테스토스테론도
난포 자극, 또 황체의 형성, 호르몬을 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같은 것도 생산해서 월경축이 또 가슴 발육, 또 생식, 뼈 밀도와 조직 이렇게 도움을 주도록 한다. 또 고화는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해서 또 정자 생산하고 생식, 석영, 성욕, 또 근육량, 또 수염 성장하고 뼈 밀도와 조직에도 관여한다. 이렇게 각 기구마다의 다양한 호르몬이 크게 영향을 한다라는 거네요.